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정확히 84년 전 오늘 이날 13살짜리 소녀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가 읽어줄 거라는 기대 없이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소녀의 이름은 안네 프랑크. 그리고 그 일기는 지금으로부터 84년이 지난 오늘 75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명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안넬리스 마리 프랑크, 우리가 아는 안네 프랑크입니다. 안네는 쉽게 말하면 어느 학교에나 한 명쯤 있을 법한 소녀였습니다. 수다스럽고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고 영화배우 사진 모으는 걸 취미로 삼고 장래 희망은 작가 아니면 기자. 눈치 빠르고 말도 잘하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런데 안네가 4살이 되던 해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없애야 한다. 안네네 가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재빨리 가족을 이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회사도 차리고 안네도 학교에 다니고 잠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까지 점령합니다. 유대인은 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유대인은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특정 가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오후 8시 이후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안네는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 학교로 전학해야 했습니다. 조금씩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름 이 소녀에게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42년 6월 12일 안네의 1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선물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빨간 체크 무늬 1000으로 쌓인 작은 공책, 일기장이었습니다. 안네는 그날 일기장을 받아들고 이틀 뒤인 6월 14일에 첫 줄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네가 일기를 쓰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친애하는 키티에게. 키티, 가상의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안네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안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인기 있는 애가 왜 외로울까 싶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카톡 친구 200명인데 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보낼 사람이 없는 그 기분. 그래서 안네는 일기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키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기 초반부를 읽으면 알게 됩니다. 안네 프랑크가 위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의 13살이었다는 걸, 좋아하는 남자 얘기, 친구가 자기 말을 씹어서 속상한 얘기, 선생님 흉, 오늘 뭐 먹었는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안네는 아마 하루 스토리 10개는 올리는 애였을 겁니다. 친구에게 솔직한 그런 애였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7월 아버지 오토가 안네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안네는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프린센흐라우트 263번지, 암스테르담의 한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뒤편 움직이는 책장 뒤에 숨겨진 공간, 안네네 가족 4명, 그리고 다른 유대인 가족과 한 남성, 총 8명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75제곱미터, 지금의 작은 아파트 반 칸 정도 되는 공간에 8명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래층에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창문 블라인드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합니다. 2년 2개월 동안. 안네는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안네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기 쓰기. 안네는 매일 키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른들이 싫다고, 특히 엄마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은신처 벽에는 안네가 직접 오려붙인 영화배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신처라는 감옥 속에서도 15살 소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4년 3월 라디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 중에 쓴 일기와 편지를 모아 역사로 남기자. 안네는 그 방송을 듣고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일기는 달라졌습니다. 사적인 하소연에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안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살고 싶다.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햇빛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내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간에서 15살 소녀가 쓴 문장입니다.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기억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도 읽어줄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뒤 1944년 8월 4일 문이 부서집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2년 2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공간이 누군가의 밀고로 발각됐습니다. 안내는 일기장을 남겨두고 끌려갔습니다. 8명 전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안내와 언니 마르고트는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 1945년 2월에서 3월 사이로 추정되는 어느 날 안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8명 중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아버지 오토 프랑크였습니다. 오토는 전쟁이 끝나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신처를 도왔던 직원 미프이스가 그에게 뭔가를 건네줬습니다. 안내의 일기였습니다. 미프는 체포되던 날 아침 그 일기를 바닥에서 주워 숨겨뒀습니다. 혹시라도 안내가 돌아오면 돌려주려고. 오토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몰랐다. 오토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아야 할까?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소녀의 일기를 누가 사겠냐고 출판사들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곳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는 출판을 밀어붙였습니다. 1947년 6월 25일 헤트 아우테르 하위스, 절차, 우리말로 은신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판은 3,000부였습니다. 그 책은 지금 75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3,5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기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기분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기분. 조회수 한 자리인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아무도 댓글 달지 않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가 묵살되는 그 점심시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안내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안내도 그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안내는 끝내 자기 일기가 출판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읽어줬다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안내의 마지막 일기는 1944년 8월 1일에 쓰였습니다. 체포되기 사흘 전. 그 마지막 일기에서 안내는 자신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를 썼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자신과 안에서 느끼는 자신이 다르다고. 그래도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체포되기 사흘 전까지 안내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프랑크는 역사의 피해자이기 전에 살고 싶었던 한 소녀였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고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84년이 지난 오늘 그 꿈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진심은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지금 하는 것 아무도 안 봐도 계속할 수 있나요? 안내는 그 질문에 몸으로 답했습니다. 84년 전 오늘 13살 소녀가 빨간 체크 무늬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이 오늘 당신에게 닿았습니다.